다섯 번째 문제 유형은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 문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Descriptive Writing이고 또 한 가지는 Narrative Story입니다. 이 학습 자료실에서는 문제 출제 기관인 캠브리지에서 발행한 러너 가이드에 있는 조언들을 중심으로 문제풀이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수업에서는 Descriptive Writing보다는 Narrative Story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Narrative Story 작성에 필요한 단계별 학습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rrative Story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어휘는 say, ask와 같은 reporting verb들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reporting verb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에세이 형식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단어이므로 여러 가지 동의어를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참고 자료를 보고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Descriptive Writing이든 Narrative Story이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훌륭한 시밀레 문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시밀레 문장의 예제들을 읽어보신 후 자신만의 시밀레 문장들을 만들거나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escriptive Writing과 Narrative Story 작성에 유용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지션 학습 자료실에는 샘플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포지션 문제는 350단어에서 450단어 정도 분량으로 글을 작성하는 문제이므로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작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곳에 첨부되어 있는 10개의 작품들은 플래시 픽션이라는 장르의 굉장히 짧은 형식의 스토리들을 제가 이 문제의 분량에 맞도록 더욱 요약해서 편집한 작품들입니다. 최소한 몇 가지 작품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굉장히 짧은 형태의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습 자료실에는 컴포지션 문제 기출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인 컴포지션은 2020년부터 페이퍼 2의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컴포지션 문제는 함께 제시되는 지문이 없이 주어진 4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는 창작 문제입니다. 작성 분량은 350에서 450단어이며 문제의 배점은 Directed Writing과 함께 40점이 되겠습니다. 4개의 문제 중 2개는 Descriptive Writing이고 2개는 Narrative Story입니다. 또한 문제는 어떤 상황을 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그 상황을 포함하는 스토리를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시작하는 문장, 제목, 끝나는 문장, 혹은 포함해야지 될 문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Descriptive Writing이란 어떤 사물이나 풍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으로 보듯이 혹은 그림으로 보듯이 묘사하는 형식의 글이 되겠고, Narrative Story란 어떤 등장인물들이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 기관인 캠브리지 러너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Descriptive Writing과 Narrative Story 작성 시 유의해야지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escriptive Writing은 문제 출제 기관 측에서조차도 매우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급적 선택하지 않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굉장히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진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문장 구조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묘사하는 대상의 모양이나 크기, 색, 주변 환경 또는 분위기까지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어휘를 써야지 됩니다. 일반적인 파란색,
노란색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 스칼렛, 거주와 같은 굉장히 특별한 구체적인 색을 지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범하거나 자주 쓰이거나 모호하거나 짧거나 유치한 단어들은 모두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2개 이상, 3개 이상의 형용사로 수식함으로써 풍부한 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됩니다. 대상을 묘사할 때는 정적으로 멈춰서서 하지 말고 마치 쇼핑몰을 따라 걸으면서 가게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데스크립티브 라이팅은 당연히 스토리는 최소화하고 데스크립션을 많이 담아야지 됩니다. 즉, 등장인물이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쓸수록 데스크립션보다는 내러티브 스토리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데스크립티브 컴포지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인상적인 시뮬레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능한 한 많은 시뮬레 표현을 만들어 두었다가 시험 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에서 예시되고 있듯이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형용사들을 사용해 주시고 묘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시밀레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러티브 스토리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점은 시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 현재형으로 쓸지 혹은 과거형으로 쓸지를 정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지 됩니다. 현재형과 과거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좋지 않은 스토리가 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의 결말을 반드시 미리 생각해 두고 이야기를 써야지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점을 분명히 먼저 결정해 두길 바랍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는 절정과 결말을 향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애매한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 자체도 재미없게 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에 너무 많은 사건들을 담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배경 설명부터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까지 모두 다 설명하려고 들면 장편 소설이 되기 쉽습니다. 문제의 분량이 450단어 정도에 맞추려면 굉장히 짧은 핵심적인 순간, 즉 10분이나 1시간 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장인물도 2명이나 3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모두 대사를 해도 분량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에서 최고 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전개 순서가 시간의 순서로만 흘러가서는 곤란합니다. 플래시백이나 타임점프와 같이 시간의 전개 순서가 갑자기 바꾸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기법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가 없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는 너무 많아도 안 되며 중요한 순간에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e said, she sai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알아두어야지 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에도 적절한 데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인물이나 배경 장소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반드시 화자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1인칭으로 쓸지 혹은 3인칭으로 쓸지를 정하고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죽는다면 1인칭 시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대개의 경우 3인칭 시점이 안전하겠습니다. 결말에 가서 모든 것이 꿈이었다거나 전형적인 등장인물이나 흔한 결말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러티브 스토리 역시 비범한 시밀레나 여러가지 재미있는 디테일을 통해서
독자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를 재미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흥미있는 주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위해 자신만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경험, 아는 사람의 이야기 혹은 책이나 영화에서 본 내용을 적절히 꾸미거나 전개 과정을 수정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전개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절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을 적절한 분량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부분의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어정쩡하게 끝났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컴포지션 문제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문제 4개 중에서 Descriptive Writing 2문제를 제외하고 Narrative Writing 문제 중에서 보다 더 답변을 작성하기가 용이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거나 타이틀이나 시작하는 문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중간에 포함해야지 될 문장 또는 끝날 때 문장을 제시하는 경우보다 작성하기가 보다 더 수월합니다. 이것은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장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기가 좀 더 까다롭고 답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서 요구 조건을 잊어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 출제 기관인 캠브리지에서는 데스크립티브 라이팅의 경우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선택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데스크립티브 라이팅으로 답안을 작성해보고 싶으신 경우 보기에 제시된 2개의 데스크립티브 라이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러티브 라이팅은 어떤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티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야기의 핵심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러티브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러티브 스토리는 친구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사건, 즉 클라이맥스를 중심으로 다른 사건들을 점점점 쌓아나가서 흥미를 계속 유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내러티브 스토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보다 많은 설명으로, 보다 많은 디테일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지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도록 계속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컴포지션은 한마디로 쇼트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쇼트 스토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오프닝 혹은 플롯 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훅은 말 그대로 갈고리로서 독자들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할지 말 그대로 낚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크는 말 그대로 갈고리로서 낚시처럼 독자들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도록 몰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의 문장이나 어구가 되겠습니다. 세팅은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시간이나 장소, 일반적인 상황 또는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픽션 트리거 혹은 인사이팅 인시던트는 우리말로 발단으로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플롯 디벨롭먼트 또는 라이징 액션은 우리말로 전개에 해당하며 등장인물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클라이막스는 결정으로서 앞서 발생된 긴장들이 점점 커져서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긴장이 해결되거나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레졸루션은 결말 혹은 대단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최고조에 이르렀던 갈등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혹은 반대로 폭발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사건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러티브 스토리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야기의 줄거리, 즉 스토리의 아웃라인과 구조를 잡는 단계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스토리를 5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프닝이자 발단입니다. 즉, 첫 번째 단락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또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플롯 훅을 삽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엔 3개의 나머지 이야기의 전개 과정, 즉 전개, 절정, 결말을 계획합니다. 또한 별도의 한 단락을 띄어서 플래시백 혹은 타임점프를 위한 단락을 예비로 놓습니다. 이 플래시백이나 타임점프 단락은 오프닝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디벨롭먼트나 클라이막스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오프닝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야기를 매끄럽게 전개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처럼 5개의 단락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핵심적인 사건을 짧은 문장으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건들이 충분히 흥미로운지 생각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작성합니다. 이후의 단계는 1:1 튜터링이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